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라는 책을 쓰셨고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12년 동안 서울대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남인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이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이거 3년 꼬박 준비했거든요. 3년 준비를 해서 여기에 제가 안 읽은 책은 한 권도 넣지 않았어요. 어린이 책부터 성인 네. 대상 책까지 싹 다 정리하고 눈알이 빠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출판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아, 이제 독서 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 어쨌든 최고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들어온 서울대인데 네. 이 아이들은 초등 시절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조사죠. 네. 근데 제가 애 키워보니까 네. 사실은 이 초등 때 책 읽은 게 밑밥이 돼서 이거 깔아놓고 그러면 중등, 고등도 요걸로 굉장히 중요하게 가닥을 타고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니까 이거를 눈앞에서 지표로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가 느낀 게 실질적으로 내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대 학생들도 그럴까? 공부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도 책을 정말 잘 읽고 많이 읽고 책의 덕을 봤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를 3년 내내 한 거예요. 네. 3년 내내 6학기 동안 했거든요. 6학기 내내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표가. 제가 궁금한 건 초등 시기에 읽었다가 중고등학교 때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안 읽은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 초등 시기에 아예 안 읽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읽게 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진 않죠. 네. 있긴 있어요. 있긴 제로라고 있겠죠. 말을 네네네. 못해요. 그럼요. 그런데 네. 상당 부분이 사실은 초등 때 많이 읽었어요. 초등 때 많이. 근데 이 많이 읽은 게, 이 남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 때 많이 읽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애한테 막 다그쳐서 책 읽어! 안 읽으면 너는 이제 대학 못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좋아서 읽었대요. 처음엔 조금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읽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래서 책에 깊이 있게 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진대. 문해력이 좋아지면 국어 성적이 오른대. 그러면 서울대 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에 들어가는 거는 몰입의 경험이에요. 이게 쪽글 하나가 아니고 이 통책이라고요. 통책.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들어가면 대부분 앞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앞부분부터 휘몰아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버티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몰입의 경험이에요. 이 몰입의 경험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게다가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 나는 클리어했어.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이렇게 두꺼운 거, 나 읽어봤어.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아들 키우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애한테 이렇게 얇은 책을 줬어요. 네. 그럴 땐 읽어요. 근데 이제 좀 읽는 것 같아. 속도 좀 빨라졌어요. 이제 책을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네네. 줘요. 그럼 두께 딱 보자마자 내려놔요. 안 보려고. 왜? 겁나는 거예요. 네. 저 정도 두께를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책 읽는 것은 소리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으로 눈으로 하나씩 쌓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상당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고된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없어, 글자가 많아, 게다가 두께도 두꺼워. 그러면 내가 깊이 잠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잠수 안 하고 찬방찬방 했던 애들은 저 두께가 오면 나는 잠수를 해야 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싫어하죠. 네. 그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다. 200쪽짜리를 같이 잠수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10m 잠수했어. 그 다음 10m는 무섭지 않아요. 한 번 해보면 별로 무섭지 않다고요. 그렇게 독서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 이게 몰입의 경험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적 생각할 때의 공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엄마가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네. 저는 엄마가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애가 책을 읽더라고요. 이제 책을 읽을 때 큰애는 고등학생이니까 안 되고 둘째는 되거든요. 5학년인데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네. 40분 동안
엄마랑 같이 책을 읽자. 그럼 소파에 앉아갖고 저는 제 책 읽어요. 네. 얘는 지 책 읽어요. 저도 연필 들고서 밑줄 그어가면서 읽거든요. 얘는 단어를 저한테 골라와 줘야 돼요. 읽으면서 단어를 낚시질을 해줘요. 얘가. 네. 네가 모르는 단어를 나한테 물어봐. 물어본 단어는 표시를 좀 해줘. 동그라미. 그리고 나중에 애가 그 책을 놓고 일어나면 단어를 제가 네. 다 적어요. 노트 같은데요? 예,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애가 네. 물어봤던 단어는 다 적는 거예요. 네. 긴 밤을 같이 읽었어요. 그럼 애가 엄마 각별이 뭐야? 물어봐요. 일소에 붙이다가 뭐야? 물 한 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묵인, 안가품, 성가시다, 둔감하다 이런 것들을 얘가 물어보는 것들을 저는 다 적어요. 제가 적는 거를 우리 아들도 알아요. 엄마는 단어를 수집하는 사람이야. 엄마를 도와줘. 네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알면 엄마도 단어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어가 생기면 엄마 이거 모를 것 같은데 하면서 갖고 와요. 그러면 가끔은 제가 아는데도 모르는 척해요. 와, 나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뭐지? 그러면 지가 이거 각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이랑 비슷한 단어 아닐까?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다. 네가 맞다. 너가 나보다 잘 잘한다. 너가 더 잘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사전처럼 알고 있지 않고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전 찾아볼까도 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헨젤과 그레텔 그 하얀 빛나는 돌멩이처럼 소중한 돌멩이에요. 그거를 모으는 거를 애가 이제는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는 좋은 거고 여기서 단어를 찾아서 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해. 엄마가 이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했어. 그럼 자기가 자연스럽게 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쳐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가 까먹죠. 아이가 까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3번 정도 까먹어야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까먹으면 이제 엄마의 노력이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각별한 사이 아니니? 나 한 입만 줘봐. 이렇게. 평소에는 야 우리는 친한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야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각별을 얘가 물어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야 그거 나 한 입만 줘봐. 우리는 각별한 사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아이한테 노트에 적어서 주는 게 아니라 왜 교수님 휴대폰에 따로 적으시지 했는데 나중에 엄마인 내가 또 아이에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도 저한테도 이게 메모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 2, 3일간은 제가 그 말을 하도록. 좀 기억하다가. 예,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놀랬던 게 애가 정육점이란 말을 몰라요. 더 모르는 건 푸줏간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고기를 사러 갔어요. 2, 3일 연속. 여기가 바로 정육점이야. 거기에 보통 땡땡 한우 뭐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정육점이라는 단어가 없이 땡땡 한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무모 축산.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바로 여기가 정육점이다. 눈으로 봐라. 이거를 데리고 갔어요. 정육점 아저씨 한우 뭐 주세요. 일부러 정육점 이렇게 써요. 푸줏간도 가끔 썼는데 푸줏간은 애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물전도 모르더라고요. 어물전.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한 10걸음 정도 가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시장을 쫙 봤죠. 그래서 생선가게라고 알고 있지. 어물전이란 말은 몰라요. 맞아요. 어물전 들렸다가 여기 갔다가 문방구 찍고 왔죠. 문방구만 알아요. 마트에 다 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개개별로 가게가 있는 곳이 있지만 또 적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수 있겠네요. 또 여기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책에서 보면 엄마랑 대화 속에서 좀 엄마가 어휘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를 해주셨던데 단어 바꿔치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는 A라는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 혹은 상황,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조금 일상적인 단어부터 고급한 단어까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상적인 단어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럴 때는 같이 앞뒤로 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애들은 세일은 알아요. 완전 헐값에 살 수 있지. 그 헐값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야 이거는 고가가 아니고 저가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세일은 많이 아는데 헐값하고 저가, 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책방
책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렸을 때는 책방 서점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색칠을 하는데 야, 이 부분은 조금 너가 덜 칠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요 부분은 색감이 좀 빈약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은 빈약은 몰라요. 그런데 빈약을 들으면 문맥상에서 아, 뭔가가 조금 부족한 걸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너는 이렇게 밥을 잘 먹어 튼튼하구나. 그런데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육중하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거든요. 옆에 붙여서.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쿵쿵거리지 마. 네 몸이 너무 육중하니까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조심. 그럼 애들은 아, 내가 쿵쿵거리고 몸집이 큰 건 알겠는데 엄마가 육중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아, 내가 육중하구나 라고 얘기를 알 수 있죠. 육중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주 들으면 처음엔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거의 동의어는 뭐뭐뭐뭐야 라고 외우는 방식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너 그거 알아? 이거랑 똑같은 뜻의 이거 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벌써 듣기가 싫잖아요. 물어보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네. 단이어 그게 뭐야? 라고 그거 물어보는 거 되게 좋지 않고 예. 애를 학원을 데려다 주잖아요. 네. 20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애하고 저하고 주구장창 하는 놀이가 있는데 네. 사자성어 내기. 앞에 오비 하면 뒤에 이락 맞추는 어. 거예요. 괄목 하면 뒤에 상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애가 질문을 내고 제가 네. 맞추고 내가 질문을 내고 애가 맞추고. 근데 그 전에 이거는 한 20개 정도 한자를 공부를 했을 경우 네. 하는 경우 종호와요. 네. 여기 할 때 한자 성어만 써면 싫어하니까 주차 하면 뒤에 금지. 이렇게 한자 성어 같지 않은 예. 사자 성어까지 네네네. 같이 넣어갖고서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금연 하면 구역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네네. 요렇게 사자성어 놀이도 할 수가 있고 제가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반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추면 지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작다 그럼 내가 크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못 맞춘 사람 딱콩 맞기. 그러면 애가 단어를 재밌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단어 바꿔치기 그리고 반이어 하는 거 고사성어 퀴즈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상어와 개념어 사용하기 이건 뭔가요? 성적하고 좀 관련된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초등 고학년부터는 조금 신경 쓰였으면 네. 좋은 게 추상어 개념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과를 진짜 갖다 놓고 이거 사과야? 라고 알려주는 거. 사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사자 그림 보여주고 어흥 그렇죠. 사자. 그거 네. 이게 구체어입니다. 구체어들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눈에 안 보여요. 애가 물어봐요. 엄마 성품이 뭐야? 인품이 뭐야? 인자가 뭐야? 자애로운 게 뭐야?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애롭다라는 것은 인자하고 인자 또 어렵잖아요. 그럼 인자가 뭐야? 인자가 뭐야? 막 이렇게 시작해요. 예. 꼬리를 물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 나도 몰라 가서 공부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생한테는 보여줘야죠.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들. 그럼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이 엄마 이 사람 왜 그래 막 그러거든요. 네. 지금 네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가 상냥하게 설명해 줄게. 엄마가 바로 자애 화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돌변하는 네. 사람이. 인품이 뭐니? 엄마가 저렇게 훌륭하고 화도 내지 않고 너 등짝 스매싱도 안 하고 항상 친절한 엄마가 바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제 웃죠. 웃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힘든 단어 너무 많아요. 장엄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웅장이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와 그거 너무 힘들어서 웅장할 때는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웅장하지? 막 이렇게 해서 숭고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망망대해 아주 큰 바다에 너 혼자 서 있어.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숭고야. 이해 못해요. 가본 적이 없어.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해수장에서 모래는 봐봤지만 망망대해 혼자서 이렇게 와, 저 압도되는 자연 이거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을 할 때 설명하지 일부러 설명하지는 혹시 않습니다. 아이가 안 물어보면 어떡하죠? 안물 안굼이면 저도 뭐 그냥 안물 안굼이죠. 그냥. 근데 책을 읽혀주면 언젠간 물어와요. 그렇겠네요. 네. 거기 안에서.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요? 네,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압축이 많이 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 붉은색이 뭐가 떠오르세요? 태양. 태양이 떠오르죠.
자, 태양이 붉은색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심정적인 게 느껴지세요? 뭐 정열이나 정열이죠. 그쵸? 열정, 열정이죠. 열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떠오르죠. 이게 네.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애들한테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붉은색은 심장의 색깔이고 이 심장에는 바로 열정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게 현현된 게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상징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누이 그냥 문명사적으로 쌓아 올린 누적된 의미를 읽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을 누구나 당연히 여기에선 이런 느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썼는데 그걸 혼자만 다르게 이해하면 쉽게 말해서 이 문장이나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이건 원형이거든요. 네. 원형. 자, 보세요. 구름 같은 거는 방랑자의 상징이에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그게 깔려서 문학작품이 탄생되고 어떤 시인이 시를 쓰고 텍스트를 누군가가 썼는데 애들이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애들한테는 확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은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A라는 대상이 있어요. A하고 비슷한 B가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럼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지 뭐 그럼 걔는 뭐 그러면 두둥강 난다는 얘기야? 뭐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렁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 평상시에 구박을 받아 좀 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거든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 이 쥐가 진짜 쥐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은유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상징이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안 보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볼 때 애들의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살진 않잖아요. 현상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문 기사를 볼 때도 이게 팩트 그 자체로 아 오늘 날씨가 덥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앞으로 과일 값은 어떻게 될 것이며 채소 값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을 보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흘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징과 은혜를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데 생활 속에서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이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옛날 얘기 읽으면 돼요. 심청전을 보시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물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생명과 죽음. 근데 인당수에 빠져 죽었어요. 다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물의 아주 원형적인 상징이 두 가지 다 심청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상징이라는 걸 알아. 은유라는 걸 알아야 돼. 빨리 공부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은유 문제집을 사서 풀려야겠다. 상징 문제집 하루에 5개씩 은유 5개, 상징 안 5개. 안 돼요. 이거를 애는 상징이라든가 은유라는 말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상징이야, 은유야 라는 말을 안 꺼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전래 동화, 신화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차츰차츰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또 할머니 세대 이야기들이 담긴 책은 어떤 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레방아 가보셨어요? 물레방아는 음식점에 가면 정원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죠. 네. 물레방아가 있으면 그 안에 그 헛간 같은 데 들어가면 실제로 방아가 있거든요. 거기 찢는 방아. 그 내려올 때마다 쿵 하고 내려오면 쿵 하는 거. 자, 네네. 저는 직접 봤어요. 지금 약간 그 뒷세대이신 아나운서님은 책으로 봤고 네. 저거가 보면 저게 원래 농촌에 있었던 건데 지금 한정식 집에 저 물레방아 비슷한 게 와 있구나. 그렇게는 아세요. 그리고 메주도 가짜 메주 달려 있고 천장에. 네. 그 메주를 쿵쿵쿵쿵 4개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파란 곰팡이 피고 하는 거 못 보셨겠네요. 못 봤죠. 마트에서 나오는 된장만 봤죠.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메주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욕이었잖아요. 옥떨매라고 옥상에 떨어진 메주라고. 나 못생겼다고 울면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는 너 메주야라고 하면 메주가 뭔지 모른다고요. 제가 아이한테 깜짝 놀랐던 게 다듬이돌하고 다듬이질을 알려주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건 있어요. 할머니께서 예, 빨래하시고 다듬이 소리도 아시죠? 땅땅땅 네, 소리. 또닥또닥또닥또닥또닥 규칙적으로 또닥또닥또닥 내잖아요. 어. 게다가 그 방망이는 반질반질하고 네. 밑에는 돌이에요. 돌이 그렇죠? 있고. 네. 요거 다듬이 하는 건데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책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에도 할머니 다듬이 똘 소리 뭐 이런 게 나와요. 할머니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고추 잠자리 잡고 할머니는 마당에 고추 말리고 계시고 이런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엄마는 별로 안 힘든데. 지금 80년대 이후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이미지로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원두막도 안 가봤고 메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안 궁금했고 다듬이돌은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 모르는데 실제로 읽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몰라도 책 읽을 수 있겠던데 요즘 뭐 좋은 책 많이 나오던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습적인 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시대를 대상으로 한 소설이 과연 문제집에 전혀 안 나올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나오죠.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70년대, 80년대 그 시골 풍경, 거기서 산업화되는 환경에서 시골과 도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이 낯선 풍물을 조금 의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속촌 같은 것도 네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모르는걸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전화기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 유선 전화기? 네.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니더라도 번호 누르는 것도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왜 이건지 몰라요. 사실 여기에 하나 달려있고 여기 하나 달려있어서 이건데 맞죠. 지금 스마트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맞죠. 근데 하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거를 꼭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풍성해질 수 있죠. 수능에서 언어 영역이 과거에는 좀 언어감이 있다. 그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요. 제가 98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보던 때보다 지금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언어 영역이 정말 안 어려웠대요. 서울대 들어온 친구인데. 너는 그 이유가 뭔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읽던 책들보다 쉽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시문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고 문제 푸는 건 연습하면 사실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선 지시문을 내가 다 이해를 했느냐. 근데 자기는 지시문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언어 영역을 자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한 두세 명 만났는데 물어보면 다 제가 평소에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언어 영역을 잘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독서를 시키자. 이거는 전후가 바뀐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언어 영역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제가 얘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면요 100% 언어 영역 잘 볼 거예요 라고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지만 책 좋아하는 애가 이 지시문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저는 모국어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험에서 좌절감을 상당히 많이 맛보았거든요. 그 좌절감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자라는 것이 아이들 키우면서 큰 목표였어요. 유추를 해서라도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나는 이거를 문맥상에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능력을 조금 아이들한테 갖춰주고 싶었어요.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를 가지고 뜻을 유추할 때 사실 또 우리말에서 한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한자. 네, 그래서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유치원 때부터도 한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자는 언제 하면 되냐면 3학년 때 시작하면 돼요. 좀 느린 친구는 4학년 때 시작해도 돼요. 애가 나 어려운 건데 지금 한글 배우기도 힘든데 튕겨내거나 싫어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글이 있은 다음에 한자 교육이 필요하지 모국어를 읽고 쓰는 게 원활하지 않는데 한자를 5세부터 6세부터 들어간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요?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써보는 건 나 그런 거요. 그걸 하긴 하죠. 핵순보다 중요한 거는 감각이에요. 예를 들어 풀초자가 있어요. 초가 삼간할 때 이 초가가 무엇인가. 화초할 때 초가 그 초자구나. 이런 걸 아는 감각이에요. 해양이라고 할 때 이게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 바다 해자구나라는 걸 아는 감각. 그러면 해구, 해저, 해수면 또 애들이 이 해라는 것이 바다구나라는 것을 눈치채는 감각. 이거가 필요하거든요. 너 해수면 써봐. 숫자 쓰고 면자 쓰고 해, 자, 물수변해. 이거 해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하면 좋긴 한데 애한테 필요한 건 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말을 갖고 놀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구나. 이게 언어 형성 원리가 자잖아요. 해구, 해저 이렇게 붙어서 언어 형성하는 이런 단어가 모여서 이런 뜻이 됐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해라는 발음을 가진 이 말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한자 글자 자체보다는 네. 한자어가 우리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요즘은 초등을 대상으로 한 독서 논술 학원들도 참 많은데요. 많죠. 이런 학원들은 언제 시작해서 좀 언제 끊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둘째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둘째는 4학년부터 보냈어요. 3학년까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4학년 정도 돼서 규칙적으로 책을 읽히고 싶은데 나 혼자 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좀 읽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둘째도 국어 토론 학원을 보내는데 책을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 학원에서 읽는 책들을 하고 저 학원에서 읽는 책들하고 한 5군데 비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학원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과연 학원의 명성을 위한 책 선택인지 아이를 위한 책 선택인지 헷갈리는 데도 있었고 어디는 우리 아이보다는 더 읽기가 많이 된 애들이 다녀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제 아이가 100% 소화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책을 교재로 선정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히는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럼 책의 종류나 내용, 수준을 좀 파악하는 데 주력하신 책의 거네요? 수준. 책의 수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보면 좀 이 책은 이렇고 이 책은 이렇고 아실 수도 있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는 좀 해볼 만하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그 책을 검색을 하셔서 인터넷 서점에 가면 네. 밑에 하위 분류 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아동으로 되어 있는지 아동 3, 4학년 이렇게 교과서 수록도서 이렇게 상세 분류 체계가 서너 개씩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3, 4학년인데 3, 4학년용을 쓰고 있네.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고요. 5, 6학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5, 6학년이 아니더라도 5, 6학년 거를 어떤 교재를 쓴다라는 것을 보시고 검색을 해보셔서 성인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반 성인용들. 네.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그렇게 아니고 그냥 일반 도서로 나오는 경우를 그런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조금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피하면 좋은 독서 논술 학원은 어떤 게 있나요? 애의 반응이 중요해요. 애가 갔는데 한 석 달까지는 그래도 시범 기간 같아요. 근데 네. 석 달이 지나서도 학원 가는 게 싫다. 보강을 잡아야 될 정도로 애가 책을 안 읽는다. 학원을 보낸다는 거의 목표의 첫 번째는 책을 규칙적으로 읽힌다예요. 그쵸, 네. 그런데 애가 소화를 못해. 아니면 안 읽으려고 해. 그러면 저는 그 학원은 우리 아이의 지금 수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끊어야죠. 너무 쉬운 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나는 잘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한테는 조금은 좀 쉬운 것 같다.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네, 않을 건데 예. 아이가 쉽다라고 하면 안 다닌다고는 안 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걔 중에는 이런 유니콘 같은 아이는 있을 수 있죠. 엄마 거기 있는 책 너무 시시해. 나 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싶어. 이런 아이가
제 현실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럼 엄마가 바로 알아듣겠죠. 그리고 저는 쉬운 책을 읽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거하고 10가지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거하고 어느 쪽 선택하실 거예요?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으면 뭔가 넓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한 권의 책을 내가 10번 읽어서 완전히 씹어먹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쉬운 책을 읽으면 이 아이가 시시하다고 느끼면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쉬운 책을 읽었는데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감. 선생님이 읽으라고 준 책인데 나한테는 완전 쉬웠어. 나는 잘 읽는 애야. 자신감. 또 하나는 이거에 있는 것을 100% 내가 다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 있는 걸 탈탈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애들 수준이 우리 아이가 80이다. 그러면은 조금만 올려서 줘요. 엄마 욕심으로는요, 어렵고 좋은 책 얼마나 많은데요. 갖다 주고 싶죠. 근데 조금만 더 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털어먹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읽고 이 책 읽었다라고 그냥 퉁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을 내가 흠씬 다 취했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독후활동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책이 묶을 수도 있고 쉬운 책 갖고 더 확장해서 다른 거 읽을 수도 있고 많거든요. 생각해보면 집에서 내가 여러 번 읽어봐서 쉽다고 느낄 경우 거기에 가서 또 새로운 아이들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 같이 토론하고 또 거기에서 글을 써보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더 그 책을 더 잘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이 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쓰기가 읽기보다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쓰기도 읽기만큼이나 늘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맥락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기로 아이의 학원 결과물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만큼 써왔으니까 나는 학원비 낸 거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만족한다. 근데 아이한테는 읽기가 먼저예요? 쓰기가 먼저예요? 읽기가 먼저. 읽기가 먼저죠. 근데 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읽기를 생각 안 하고 쓰기 아웃풋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쓰기는 그냥 금방 쑥 되고 읽기는 뭐 금방 쑥 안 된다. 사실 둘 다 금방 쑥 안 돼요. 그런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오래 걸리냐, 그리고 뭐가 더 선행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읽기죠.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쓰기를 한다는 거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는 두 가지예요. 생각할 거리, 아는 거리. 아는 거하고 생각한 게 있어야 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은 뭘로 생깁니까? 책 없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책이 있으면 더 잘 생기죠. 아는 건 뭘로 생깁니까? 책 안 읽어도 조금 경험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책 읽으면 아는 게 더 많이 생기죠. 인풋이 왕창 들어가야 아웃풋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읽기가 먼저다. 쓰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쓰기 중요해요. 쓰다 보면 읽기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면 읽기고, 여력 있고 할 생각 있으면 쓰기 너무 좋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쓰기가 의무가 돼서 읽기의 즐거움을 빼앗지 마시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쓰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쓰기가 부족하네 해서 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쓰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읽기가 아직 얘가 쓸거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해서 읽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아들도 일기를 보면 뭐 했다, 그거 하고 뭐 했다, 그거 하고 뭐 했다, 이렇게 나열식이거든요. 맞아요. 얘한테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그런데 이 아이가 뭐 하나에 꽂혀갖고, 예를 들어 오늘의 일기의 주제는 오늘 네가 만들었던 마인크래프트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떤 점이 좋은지 자랑을 한번 써봐 라고 하면 훨씬 잘 쓰거든요. 네. 생각할 거리, 쓸 거리가 있으면 잘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독서가 조금 바탕이 돼야지 전혀 안 해보고 쓸 수 없죠. 얘도 마인크래프트를 해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면담할 때, 야, 누구야, 너 너무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대부분 안 믿어요. 제가요? 잘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반절은 많이 써봐서 잘 쓴 애들. 반절은 별로 안 써봤는데
대학 가서 처음 써봤는데 잘 쓴 애들이에요. 자기는 쓰는 거 별로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잘 쓴다고 해서 의외다라고 하는 애들을 종종 만나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대부분 많이 읽었어요. 머릿속에 든 게 굉장히 많아요. 연습했으면 훨씬 더 잘 쓸 애들이에요. 그런데 연습 없이도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게 굉장히 많아서. 내 아이의 글을 봤는데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아이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안 돼서 쓸거리가 없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은 다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게 좀 잘 옮겨지지가 않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시켜보면 알아요. 아, 제가 네. 서울대에서 아이들 첨삭을 할 때 네. 그거 많이 쓰거든요. 네 글에서 네가 가장 자신 있는 문장 하나만 밑줄을 그어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쉬웠어. 이해가 잘 안 갔어. 너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걸 지금 나한테 조금 설명해 주겠니? 그럼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바로 그거야. 그거를 네가 여기다 썼으면 돼. 그럼 본인이 알아요. 아, 그거구나. 내가 말을 문자로 옮기다 보니까 말이 꼬였구나. 설명해야 될 부분은 설명 못하고 설명 안 해도 될 부분을 내가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 안 되면 녹음했다 들려주면 돼요. 네가 말한 거 그거 한번 써보자 네가. 그렇게 되면 정리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네. 하물며 서울대생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글쓰기 할 때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걸 글로 써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많이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아이랑 글쓰기를 하다가 이게 탄생 설화에 관한 글을 쓰는 거예요. 나의 탄생 설화. 그래서 우리는 태명을 가지고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의 태명은 이거고 이런 뜻이야를 첫 번째 문단으로 썼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내 태명이 이런 뜻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두 번째 문단에 써봐. 그렇지. 너무 재밌는 글이 될 것 네. 같아. 원래는 이건데 나는 이건 줄 알았다. 근데 아이는 그런 건 쓰면 안 되는 줄 알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이겁니다. 맞는 거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재밌는 거 혹은 자기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았던 거는 쓰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글이라는 걸 조금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아이는 그렇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들은요 네. 별 얘기를 다 써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뭐 콧구멍 팠다. 뭐 아. 아빠는 한 번에 방구를 뭐 연달아 10번을 낄 줄 안다. 별 얘기를 다 써요. 근데 내가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상담을 하러 갈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집에서 얼마나 더러운지 막 발가락 냄새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쓰거든요. 그게 막 지가 좋다고 막 쓰는 거예요. 글을 신성하게 아는 아이를 키우는 아나운서님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신성해서 쓸 말이 없대요, 자기는.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자기의 뭐 코 파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자기는 쓸 말이 없어서 항상 백지예요. 너무 신성해.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 목욕하고 선후 관계가 저기 하나씩- 쓰기 싫어서 신성함을 부여한 거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쓰지 말아야 될 걸 알려줘야 되고 그건 쓰지 마. 엄마 진짜 그런 망신은 좀 시키지 마라. 막 네 엄마 어떡하라고 막 그래. 실명 쓰지 마.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교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재미를 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허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안 된다고 걷어내는 내 입장보다 오히려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글쓰기를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 보니까 참 스윗하시네요. 왜냐면 쓸 말이 없다고 하니까 백지로 내 가져갈까봐 같이 도와주죠.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